연준의 액션이 들어갈 만한 지표는 잭슨홀 미팅에서도 나왔듯이 물가 지표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만 더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이 하락한 현상. 이게 강세장일까요? 약세장일까요? 또 외국인들의 최근에 9월달 들어서면서 드는 포지션. 이게 가장 또 큰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 자체의 질이 바뀐다 그러면은 주식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이런 변화에서 이제 과연 또 미국 시장과 함께 흐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애매모호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가 하락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충분히 저기 멀리 잭슨홀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경기를 읽은 지수가 그리고 또 거기서 크게 한번 정신 차려하고 딱 맞다 보니까 휘청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때부터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사이 전혀 올라온 게 딱 하루? 예, 하루도 그냥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 빼고는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또 미국에서 지켜보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근데 고용지표 자체적으로는 연준이 어떤 큰 액션을 취할 수 있을 만한 지표는 아닙니다. 연준의 액션이 들어갈 만한 지표는 잭슨홀 미팅에서도 나왔듯이 물가 지표입니다. 물가만 보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물가 지표가 핵심인데 그거를 어떤 좀 약간 보완할 수 있는 성격 쪽에 경기를 후행적으로나마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쪽이 고용이겠죠. 어제 나왔던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적당히 나쁘고 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해서 초반에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반등 시도하다가 장중에는 또 다 밀리는데 이게 일단 그러니까 신규 고용, 비농업자 수 신규 고용 창출은 약 한 31만 건, 32만 건, 여전히 30만 건대 이상으로 들어간다. 나쁘지 않다. 근데 실업률은 소폭 안 좋아졌습니다. 한 3.7대로 들어오고 거기다가 임금 상승률이나 노동 참여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지금까지 어떤 코로나19 이후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돈을 주다 보니까 쌓여있던 돈이 이제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터로 가야죠. 일터로 가는 현상들이 쭉 나오면서 노동 참여율이 살짝 개선되고 거기다가 그 시간당 임금도 참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구인이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노동 임금의 상승률입니다. 이런 게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그래도 많이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실업률이 살짝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서서히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살짝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이 지표를 통해서 일단 고용은 지난달과 비슷하게 그냥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밖에 바라보지 않는데 근데 어제 그러면 미국 시장이 좀 딱 올라서 적어도 다시 12,000선 나스닥 기준으로는 가야죠. 못 갑니다. 어제 또 나왔던 뉴스가 그래서 반등도 좀 약해서 이거 상승폭을 줄이는데 또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또 러시아가 독일에 대해서 가스관을 잠근 걸 무기한으로 열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기한 여는 거를 그러니까 안 열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하면 기분 나쁘다. 왜 기분 나쁘냐? 서방 쪽에서 유가에 대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돈 못 줘.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화가 난 푸틴의 가스관이 갑자기 문을 딱 닫아버리고 이제는 알아서 해라. 니네 재고 다 쌓았다며. 그럼 됐네 뭐 이런 분위기로 나가고 또 독일 너희들도 한 1, 2년 뒤면은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에너지 다 자립하겠다며. 잘해봐 라고 하는 분위기가 어제 나오다 보니까 또 왠지 뭔가 이 이상한 뉘앙스 쪽에서 시장은 그러니까 같은 좋은 얘기 나와도
좋은 얘기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만 더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이 하락한 현상. 이게 강세장일까요? 약세장일까요? 이게 첫 번째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지금 밑에서 밀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스닥 기준으로 6월 달 말 때부터 지지하려고 했던 가격대를 이제 터치를 하면서 안쪽으로 훼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쪽에서 지지권을 보여주고 일단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에 대한 힘이 셀 것이냐, 아직 시장에 확신이 없는 단계로 들어오죠. 그래서 계속 일단 멈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쪽으로 또 하락이 열려있는 쪽의 패턴들이, 그러면 지금 다음 국면은 11,200선. 그러니까 또 지난번 만들었던 저점대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다가오는 게 지금의 현상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좀 돌릴 만한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전혀 반응을 못하고 끌어내리고 있다.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동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같이 연결해서 한국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시장은 좀 단단하느냐? 단단할 뻔했죠. 특히 외국인들이 돌아온다, 외국인들이 사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7, 8월 달 그래도 5조 넘게 산 외국인들이 시장의 버팀목이었다라는 쪽에서 무지 돌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단기적으로 2,550선 고점 찍고 주가가 하향하기 시작하면서 추세 안쪽까지 들어가다가 실패, 또 들어가다가 실패. 그래서 쭉 하고 부진하게 나오는 흐름들이 그동안 그래도 오른 게 어딨냐. 한국 시장은 환율 환산하게 되면은 거의 저점대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꼴찌에 가까운데 그래도 밀려 내려가야 되겠느냐.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또 외국인들의 최근에 9월달 들어서면서 드는 포지션, 이게 가장 또 큰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자세히 보게 되면 한 요때 딱 8월 말일날 강하게 한 2,470까지 딱 주고 이제 뭔가 돌아갈 것처럼 만든 요 다음날 요때부터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선물 대거 매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어제도 장중에 별 변화 없이 이어가면서 또 반등하는 듯 하다가 선물이 또 7,000 종가상으로 7,000개가 넘게 매도로 끝났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3일째 고점에서 계속 선물 매도로 포지션을 쌓아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선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현물을,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버팀목은 되겠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매도로 돌변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8월까지 포지션 관련된 쪽에 우리의 고민은 끝났고 다시 하방에 무게를 둔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 쪽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괜찮아, 또 반등 나올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희망에 섞인 바램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어려운 국면들이 또 찾아온다고밖에 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도 그랬지만 약간 또 비율을 살짝 바꾸다 보니까 우리 PD님께서 아예 그냥 제목을 확 그냥 신규 매수 자제, 현금 비중 늘려라, 뭐 이런 공격적인 썸네일까지 나온 걸 보고 드디어 댓글의 어택이 시작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근데 제가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약간 파생 상품을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죠, 매매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변곡점이 딱 나왔는데 포지션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솔직히 뭐 버티거나 아니면 뭐 기존 주도주 뭐 이런 쪽도 약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체의 질이 바뀐다 그러면은 주식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부담되셨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지만, 보이는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냥 제 뷰입니다. 개인적인 뷰고 흐름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지난번에 7월 말 때쯤에 반등 시도하려고 엄청 어렵게 들어왔던 2400, 2410선을 지지하느냐, 다음 주 초에도 지지하느냐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다음 주 초는 저희가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관계로 추석 연휴 전에 시장이 뭐 탄탄하게 아니면 기분 좋게 움직였던 적이 일단 별로 없고요. 또 하나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로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밀렸다가도 돌아오려고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돌아오려고 시도를 해서 계속 2400 중심으로 지지권은 잡으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힘이 없을 것이다. 시장에 대한 어떤 강한 기대가 지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하고,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동안이나 아니면 9월 달에 아주 다양한 이슈가 많은, 또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불확실성을 키울 만한 이슈가 많은 상황들 쪽에서 대응은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또 일단 지금 상황에선 보수적인 입장 쪽에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좀 대응이나 준비가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인데, 아니 뭐 며칠 사이에 또 2400 초반 왔는데 여기다 뭘 또 팔라고 하느냐, 뭐 제정신이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러면 이 정도까지 와서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냥 또 돌아가는 데에 대한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럴 힘보다 좀 더 계속 테스트가, 그리고 9월 달에 어떤 노출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 지금 시장에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매도 약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또 약간 대응 자체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일단 눈치를 좀 봐가면서 대응해야 될 이제 9월 달의 흐름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또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물가 피크아웃이 가능할까?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8월 달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물가는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9%대, 그러니까 8.9, 뭐, 유럽은 9%대 넘어갔다가 이제 한 8.5%대 지난달이었죠. 그리고 지금 올해 이번 달은 한 8.1%대 정도까지 내려오지만, 또 근원 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살짝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오르고, 이거를 연준이 물가 피크아웃, 그거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확실한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아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변화는 여전히 연말까지는 지켜보시되, 근데 기조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정도 변화만 나오게 되면 이제 서서히 피크아웃이 돼가다가 보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또 기저 효과라는 게 있죠. 올해가 너무 많이 높았기 때문에 내년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보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시장을 바라보는 쪽에서 한숨은 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한숨이 돌아가는 가운데 연준은 여전히 이게 높은 수준이야 라고 생각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 쪽에 무게를 둔다. 시장이 못 버티죠.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부담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달러와 계속 강세입니다. 지금 보니까 역외 환율로 지금 환율이 1360원을 또 돌파를 했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달러는 계속 강해지는데 원화 약세, 또 위안화도 약세. 그래서 이 모든 게 시장에서의 부분은 물론 그런 거 있죠. 원화가 약한 게 뭐 우리나라 어떤 진짜 취약한 문제냐? 다 약하다. 달러 빼고는 다 약하다라는 부분들과, 또 하나 그러면 어떤 지금 유로화 대비해서 한 그 원화는 어떻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 큰 차이 없었다. 그러면은 다 동반적으로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한국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확인하는 게 CDS 프리미엄이죠. 국가부도 위험 관련된 쪽에서 혼자 한국만 막 치고 올라갔다. 부담스럽겠죠. 근데 그 정도는 전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평균 정도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뭐 큰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변화가 들어올 때 시장에 대한 시선이
원화가 그렇게 약해지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하고 쭉 갈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경계감이 좀 있겠죠. 게다가 금리 여전히 지금 단기물, 장기물 모두 다 강하게 움직이고 10년물은 3.2%, 2년물은 5%, 3.5%대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도 지금 어차피 연준은 강하게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표적으로도 지금 시장에 제대로 영향을 못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유럽입니다. 유럽이 22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우리도 이 정도 물가는 안 되겠다. 0.75 올리겠다라는 입장이 뚜렷한데 0.75를 우리도 올려서 보조를 맞추는 거에 가장 큰 근간은 가스 가격 이렇게 올라서 전기요금 이렇게 올르다 보니까 제조업체도 가동도 물론 떨어지겠지만 원료비가 그러니까 코스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제품 가격도 올려야 되겠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물가는 폭등하는 수준인데 그런 거를 제어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ECB가 당연히 액션을 취하겠죠. 근데 이거를 유럽 경제가 아주 탄탄해서 올라가는 금리 갑자기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 받아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수준이냐? 답이 아직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을 가는 건 모르겠지만 그를 소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계속 나오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체력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또 그나마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그래도 좀 버텨주면서 그렇게 또 다른 사고뭉치의 역할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중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도 경기부양책 한다고 그렇게 난리죠. 네, 지금 뭐 부동산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나온 지표 보게 되면 부동산 거래지수 30몇 프로가 빠져버리네요. 네, 이렇게 블랙홀처럼 변해버린 중국의 부동산이 돈을 지금 부양책 올해 들어서 나온 것만 다 합치게 되면 1,300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데 아직 전혀 꿈쩍도 않게 또 움직이지 않는 이런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중국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 쏟아붓는데 별 효과가 없다? 이상한데 위험하다는 약세로 계속 가는 측면들이 나오게 되겠죠. 게다가 좀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면은 솔직히 봉쇄를 저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벌써 2천만이 넘는 도시를 또 이번에 대련에 이어서 또 계속 또 봉쇄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경기 부양을 하는데 봉쇄를 해버립니다. 뭡니까? 이 돈을 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이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다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직은 제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 게다가 또 위안화 같은 경우도 조금 있으면은 달러당 7위안대가 넘어가는 그런 즉 포치라고 그러죠. 이런 변화가 중국에서도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자유로운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중국도 여전히 고민이 들어가는 상황들이죠. 말씀드렸던 전 세계가 다들 뭐 하나씩 고민 다 갖고 있고 대표적인 뭐 경기부터 물가까지 쭉 다 어떤 무거운 상황 쪽에서 주식시장이 가볍게 이게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변한 만큼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뭐 오늘 시황을 그렇게 길게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 증시가 한때는 미국보다 강하고 좀 디커플링 되겠다, 외국인들이 사준다란 기대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반대로 역시나 어떤 디커플링을 계속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마무리 국면 쪽으로 들어오면서 동조화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다른 건 없습니다. 시장이 묵직하게 변하고 우려감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제 내 의도
내 마음들이 커지는 건 사실인데 해야 되나 끝입니다. 네. 아이 몰라 그냥 또 내일 어떻게 되겠지 뭐 라고 또 넘어가서 내일 보는데 장중 또 어때 막 깔짝깔짝 움직이다가 또 쭉 빠집니다. 그러면 아예 어제 정리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오늘 또 빠졌네. 에이 몰라 또 내일 가보지 뭐. 내일 또 해서 만약에 또 시장이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뭐 어제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뭐 반등하네 뭐 또 내일 가보지. 근데 그 반등했던 거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서 밀려버리고 어제 팔았어야 됐나? 지금 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했나? 뭐 해야 됐을까?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의문감만 지금 남겨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액션 없이 뭐뭐 할까? 아니면 뭐뭐 해도 되겠어? 라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고민만 하다가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그냥 처져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뭐 할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 한 주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저거 좋아 보이는데 살까? 라고 생각하게 했으면 한 주라도 사보세요. 그 다음에 시장이 움직이는 거를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에 따라서 액션까지 같이 나와서 하나의 세트로 마무리가 딱 돼야 그게 주식 투자합니다. 그냥 아이디어로 지난번에 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할 걸. 좀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 걸. 뭐 하고 하는 껄껄껄은 저희 주식시장엔 안 통합니다. 차라리 액션을 하고 후회하세요. 그러면 그나마 좀 덜 시장이나 내 계좌한테 덜 미안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들어왔을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민이 쌓여서 고민이 나를 짓누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만큼 저는 안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했으면은 일단 액션도 같이 좀 취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또 내 액션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따른 반성과 앞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다음부턴 이런 관점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또 오늘의 잔소리 시작이 됐습니다. 액션은 중요하다. 액션은 생각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오늘의 잔소리였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